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어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42살의 김준호였습니다. 키 175cm의 단정한 체격에 늘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는 그는 20년간 한국 최고의 투자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준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은 뒤 간단한 아침을 먹고 회사로 향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였지만 아내 수진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고 고등학생인 아들 민수와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던 수진이 시계를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준호는 짧게 대답하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렸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바쁜 일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벽면은 온통 모니터로 가득했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식 차트와 경제 지표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십억 원의 돈을 움직이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많은 투자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막중한 책임감이 항상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비서인 미영이 스케줄을 알려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오후에 신규 고객 미팅이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형태의 고객이었습니다. 이 고객이 투자하려는 금액이 얼마라고?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이번 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준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고 성공하면 자신의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약속된 미팅 장소인 고급 호텔 라운지에 도착한 준호는 상대방을 기다렸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했고 대화하기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이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함에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준호도 명함을 주고받으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눈빛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창수는 준호를 관찰하듯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이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조금 불편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박창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의 무게감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맡기려는 돈은 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준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창수의 다음 말이 준호의 예감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출처를 묻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준호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예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거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저희가 다룰 수 없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창수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공 수수료만 해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준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박창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음험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규정이라. 그럼 부장님께서 지난달에 처리하신 에스테크 주식 거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창수가 어떻게 그 거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창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준호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부장님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올리신 일 말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래는 정말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개인 계좌로 주식을 산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요? 박창수의 답변은 준호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온 사람들인지 깨달았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창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알려지면 부장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아시겠죠?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그 일이 발각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될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할 말도 없었습니다. 박창수가 서류 봉투를 준호 쪽으로 밀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그럼 부장님께서 저희와 협력해 주신다면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박창수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완전히 사로잡은 사냥꾼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서류에 다 적혀 있어요. 미팅이 끝나고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해외 불법 자금을 세탁해서 정상적인 투자 수익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준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곧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박창수가 쥐고 있는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똑같은 모니터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모니터들이 곧 자신의 범죄 도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거래 구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들어온 자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세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교하게 계산된 수수료 구조와 타이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니 아직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오늘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창수였습니다. 부장님, 준비는 다 되셨죠? 준호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창수는 준호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좌로 송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곧바로 준호의 회사 계좌로 거액의 송금이 들어왔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모니터에 표시되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에 적힌 대로 그 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각 거래마다 정당한 투자 명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상의 기업들과 가상의 투자 계획들이 컴퓨터 화면에 생겨났습니다. 준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를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호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는데도 벌써 탈진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이런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무실에 혼자 남아 도시락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더 복잡한 거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와 파생 상품을 이용한 세탁 작업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실력이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첫날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았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첫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연락드리겠어요. 박창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호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피곤하세요? 준호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준호에게는 고문처럼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준호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밥 안 드세요? 민수가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금방 먹을게.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모레,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 일이 끝나더라도 박창수가 자신을 놓아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준호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치고 수갑을 채우는 꿈,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꿈, 동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릴 때까지 제대로 잔 것은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만에 몇 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째인데 벌써 이 지경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회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이 계속되었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지 벌써 며칠째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뺨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박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자금 세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건 있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창수의 목소리에서 평소보다 더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전화 너머로 박창수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준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객 한 분이 직접 부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창수를 통해서만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더 깊숙이 조직에 연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3시 준호는 또 다른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호텔 최상층에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창수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박창수보다 훨씬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고 차가운 눈빛이 준호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준호 부장입니다. 박창수가 소개하자 그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굉장히 컸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최진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악수하는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마치 준호를 시험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자 최진혁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박창수처럼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준호는 목이 말았지만 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최진혁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최진혁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합니다. 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자금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세탁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적발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남한 내 공작 활동에 사용됩니다. 최진혁의 말이 계속될수록 준호는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돈 세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처리한 돈으로 이미 몇 건의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준호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얼마나 큰 일에 가담했는지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펀드 매니저였던 자신이 어느새 국가 기밀을 다루는 위험한 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장님은 우리 조직의 핵심 멤버예요. 최진혁의 말에 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핵심 멤버라는 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준호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국정원 요원처럼 보였습니다. CCTV마다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잠그고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거래 내역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손을 거쳐간 그 돈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장님, 저예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준호와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준호에게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미영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이 지나쳤을 뉴스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그 뉴스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준호를 불렀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배가 아파서 못 먹겠어. 수진이 준호에게 다가와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며칠째 이런 상태잖아요. 준호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박창수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잡혔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국가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준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 4시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박창수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과거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박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연습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목소리를 내려니 떨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준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장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박창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제 과거 일이 드러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박창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제 최진혁 씨를 만나셨잖아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만납시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창수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준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를 보다가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6시가 가까워오자 식은